나도 화가를 할 수 있겠는데? 남이 하는 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술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모토입니다. 백날 첫날 화실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봤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이 영상이 방탕소년단 RM님께도 닿을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 북토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북토크 MC 한보민입니다. 오늘도 이 프로그램도 마지막 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이 아쉬움을 잠깐 뒤로 하고 오늘의 게스트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2호학번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굉장한 영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화를 또 장식하러 나와주셔서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승현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엄청나게 어려운 미술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 자체도 한 40살, 거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년에 이르렀을 때 미술에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미술에 흥미를 붙이셔서 집필한 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들도 쉽게 풀어내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는다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목은 미술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었거든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 문체도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도 뭔가 저한테 하나하나 이야기를 뭔가 전달해 주듯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오히려 재밌고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읽으셨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승현님은 이렇게 미술책을 고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부터 미술에 좀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제가 이번에 미술책을 선정했지만 전 놀랍게도 아직 미술에 입덕한 지 1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오면서 주변 동기들이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에게 자극도 받고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방탄소년단의 RM 가수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서야 한번 미술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영상이 RM. 방탄소년단 RM님께도 닿을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 북토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현님, 미술관이나 전시 이런 거 직접 보러도 많이 다니시나요? 제가 이제 미술책을 찾아 읽기 시작한 시점 이후로부터는 없는데 그 전에는 학교 이제 수행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미술을 그래도 흥미가 생겼다라고 들었으니까 저는 뭔가 미술관이나 전시를 오히려 그 기점부터 더 많이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책으로 그럼 더 많이 접하게 되시는 건가요? 그쵸. 왜 그렇게 미술관에 좀 자주 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미술에 입덕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보고 싶은 그림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그림이 아닌 전시에는 딱히 이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조금 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맞아요. 해외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승현님과 함께 해외로 보러 가는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승현님께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나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아무래도 추상주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상주의 중에서도 칸딘스키의 구성 6번, 그다음에 몬드리안의 구성 10번과 꽃이 핀 사과나무, 이 세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추상주의 그림을 봤을 때는 나도 화가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다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추상주의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그 세 가지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까지도 추상주의 작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도 할 수는 없고 처음에 추상주의 작품을 봤을 때도 승현님처럼 이거는 나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뭔가 뭐 바실리 칸딘스키나 뭐 몬드리안의 작품처럼 추상화는 결국에 그 다 본질이 되는 것만을 이제 남기는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좀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품이 아닌가. 원래 이게
남이 하는 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추상주의는 겉보기에는 조금 심오하기도 하고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에 너무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이 책은 미술 작품에 숨겨져 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승현님은 그림만 봤을 때랑 그리고 설명을 읽고 나서 그 그림을 봤을 때 뭔가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나요? 작가의 설명을 듣고 더욱 더 새롭게 다가왔던 작품은 폴 세잔의 부엌의 식탁입니다. 이 부엌의 식탁은 언뜻 보면 정물화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시점 작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점 작품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점을 한 화폭에 다 담아낸 그림을 말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다시점 작품이라는 작가의 설명이 있기 전에는 이것이 다시점 작품인지를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아주 친절하고 재미있는 설명 덕분에 이 그림이 다시점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러한 작가의 설명과 더불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한번 한보민 아나운서님께 소개해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저 너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곁에는 그 고집스러운 빨간 사과가 너무 많다. 또 의자에 앉아 절대로 일어서는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들이 너무 많다.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 폴 세잔의 다시점 작품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말미에 덧붙이는 말인데요. 이 다시점이라는 것이 주제가 부엌의 식탁인데 빨간 사과를 아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본 것을 담아낸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사과를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봤을 때의 시점을 다 담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작가가 이렇게 덧붙이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약간 작가로부터 조언을 얻게 된 것 같아서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는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좀 빠르게 속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을 좀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작가께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 이 말이 좀 작품과 함께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림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시점이 여러 개인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왜 한 그림에 시점이 여러 개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뭔가 하나에 대해서 한 각도로만 보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한 그런 그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승현님처럼 저도 사람의 뭔가 한 가지 모습만 보고 좀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사과도 뭔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양을 하는데 사람은 더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진짜 훨씬 더 복잡하고 굉장히 더 다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뭔가 한 가지 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이 작품을 실제로 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승현님도 실제로 보고 싶었던 그런 작품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보고 싶었던 작품은 이중섭 화가의 흰소와 그다음에 은지화 두 작품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흰소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려진 그림인데요. 당시 일제의 만행에 격분한 우리 민족을 흰소에 빗대어서 표현한 그림을 흰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지화는 이제 이중섭 화가가 타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 당시에 이중섭 화가가 돈이 굉장히 없어서 담뱃값에 있던 은지화에다가 그린 그림을 바로 은지화라고 합니다. 이중섭 화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생각보다 많이 이름을 들어본 그런 화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소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흰소와 은지화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 책 안에는 제 기억으로 동양화보다는 서양화인 작품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승현님은 이 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서양화보다 왜 동양화를 더 보고 싶은 작품으로 픽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책의 주를 이루는 그림은 바로 서양화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양화를 실제로 더 보고 싶은 작품으로 꼽은 이유는 서양화를 이해한 것만큼 제가 동양화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양화의 중심은 내가 보이는 것, 풍경이나 사물이나
인물같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림에 담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조가 오래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동양화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 그리기보다는 내가 겪은 상황 혹은 내가 이 풍경을 보고 느낀 점을 비유하여 내 감정이 어떻는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동양화를 이해하기 조금 더 어려웠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그림을 보고 내가 이중섭 화가가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실제로 보고 싶은 작품으로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양화 대부분이 굉장히 좀 사실적이고 맞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동양화들은 좀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작품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곱씹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서 왜 승윤님이 동양화를 선택을 하셨는지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작품 두 가지를 가장 보고 싶은 작품으로 뽑아 보았는데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실제로 보고 싶은 그림이 있으신가요? 저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작품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그 에스파냐 왕궁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혁명까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이 카를로스 4세, 그 왕궁을 비판하는 작품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술 작품이고 정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한 시대를 풍자하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작품이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고야의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웃기게 풍자를 잘 해냈더라고요. 그럼 고야의 담대함?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고야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싶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책에 나온 작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책에는 뭐 시대별 미술의 흐름이나 화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그럼 책을 읽고 관심이 생긴 시대나 관심이 생긴 화가가 혹시 있을까요? 책을 읽고 제가 가장 관심이 생긴 시대는 아마 인상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관심이 생긴 화가는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인 모네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인상주의가 어떤 시대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상주의의 인상은 모네의 그림 인상 해돋이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당시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본 비평가가 이것이 무슨 그림이냐, 그냥 단순한 인상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모네가 그대로 수용해서 나는 인상주의 화가구나 라고 스스로 붙인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순간의 느낌과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그림을 바로 인상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인상주의가 탄생한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상주의? 그냥 인상적이어서 인상주의인가? 라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모네로부터 비롯된 말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이런 비화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승현님한테 좀 특별히 모네의 그림이 인상 깊었던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것은 저의 취미와 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사실 식집사입니다. 꽃이랑 식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오랫동안 가꾸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술을 접해보니 모네의 그림에는 꽃과 약간 식물, 잔디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네의 그림에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식집사라는 말을 저는 사실 처음 듣거든요. 네, 물론 꽃과 식물을 가꾸는 게 취미인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걸 식집사라고 부른다는 것도 조금 참신한 것 같고 승현님의 취미가 그런 미술의 취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책 제목이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인 만큼 승현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요? 네, 승현님은 가고 싶으신 미술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가고 싶은 미술관은 바로 오랑주의 미술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상주의 시대와 그 시대의 대표 작가인 모네의 그림을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많이 걸려있는 오랑주의 미술관에 가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도 가보고 싶은 미술관이 있으신가요? 저도 인상주의 그림에 조금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서 인상주의 그림이 많이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가고 싶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사실 그 인상주의의 성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더라고요, 똑같이. 오. 그래서 저희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제가 미술에 입덕하게 된 것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신 이제 방탄소년단 RM 분이 사실 미술관에서 자만추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나중에 저랑 같이 미술관 투어 한번. 좋은데요? 그러면은 제가 긴급 질문 드릴게요. 그럼 RM 씨의 최애 작품, 뭐 최애 화가 이런 거 아시나요? 제가 이제 남준 씨랑 토크를 못해서 혹시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RM 씨의 가장 페이버릿 화가는 백남준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RM 씨의 첫 솔로 앨범이 인디고 앨범에 걸려있는 그림인데요. RM 씨가 백남준 씨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백남준 씨의 모토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화가분의 모토는 바로 미술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모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날 첫날 화실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봤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나가서 부딪혀보고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화실에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부딪혀봐야 한다. 이 말에 RMC가 아주 큰 감동을 느껴서 그 화가분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똑같이 RM 씨도 어떻게 보면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아티스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 그렇게 부딪혀보고 뭔가 그렇게 앉아서 곡만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맞습니다. 나가서 뭔가 경험을 해봐라라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에 대해서 승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렵고 좀 막연하다고 느꼈던 미술에 대해서 좀 재밌고 흥미롭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클로징마다 하는 거 꼭 있잖아요. 승현님의 인생책 한 권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인생책을 오늘 영상 주제에 맞춰서 미술책에 국한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을 가장 인생책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구석 미술관은 방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두껍고 설명이 좀 더 디테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사실 굉장한 위로를 많이 얻었는데요. 화가들도 저와 다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화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이 상당히 다양하고 저 역시 나만 이런 고통을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방구석 미술관님이 저희 시립대 경제학부인가 경영학부 선배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책이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 2, 3 이렇게 있는데 아마 방구석 미술관 1은 이제 서양, 이제 2는 이제 동양으로 알고 있으니 차례차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승현님이 추천해주신 요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 조금 가벼운 요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방구석 미술관 또 서양어랑 동양어로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2권 모두 다 읽어보시기를 저도 아나운서로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순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승현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북토크 3화를 기점으로 해서 톡톡 북토크 프로그램도 어느덧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톡톡 북토크 MC를 맡은 한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